중국 역사 정말 방대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연대기를 줄줄 외우는 대신 철학자 돌 김용옥 선생이 제시한 아주 강력한 틀로 중국사를 한번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통일과 분열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패턴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국의 역사는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힘을 한데 모아 거대한 통일 제국을 만들었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그 힘이 흩어져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거죠. 이 과정이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게 바로 중국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왕조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초기의 통일 왕조였던 주나라가 만든 독특한 정치 구조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기나긴 분열의 씨앗을 심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나라가 선택했던 시스템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땅을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이 지역은 자네가 다스리게 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받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왕, 즉 천자의 개인적인 권위와 그 제후들과의 신뢰관계에 달려있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울 선생이 정말 놀라운 지적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흔히 봉건제라고 부르는 이런 느슨한 형태의 분권 모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세계사에서 정말 드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주나라, 중세 유럽, 그리고 에도시대 일본, 딱 이 세 견호를 빼고는 이런 형태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 봉건제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과 제후를 묶어주던 그 신뢰라는 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하죠. 왕의 권위는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제후들은 각자 자기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칼을 겨눕니다. 중앙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 거대한 땅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분괴는 중국을 수백 년간의 기나긴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요.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새롭고 강력한 이 모든 걸 끝내줄 통일 세력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무려 55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끝없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졌죠. 이 지긋지긋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단 하나, 이 모든 걸 끝내줄 강력한 힘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500년이 넘는 혼돈을 끝장낸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진나라의 왕, 훗날 스스로를 최초의 황제, 시황제라고 칭한 인물이죠. 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력으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거칠게 꿰매어 버립니다. 하지만 위대한 정복자가 반드시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진시황 역시 정복의 천재였지만 통치의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은요, 그가 죽자마자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면 그 청사진을 완성하고 수천 년간 지속될 시스템을 만든 건 바로 다음 왕조인 한나라였습니다. 법률, 행정, 문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중국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고요. 이후 모든 왕조의 교科서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했던 한나라조차 결국 무너졌고 또다시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역사의 순환이 아주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될 무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년의 분열을 끝내고 이제 막 통일을 이룬 수나라가 왜 갑자기 모든 국력을 쥐어짜내서 고구려를 침공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중국 역사의 순환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한데 그 의미는 아주 심오합니다. 수나라 황제의 눈에 고구려는 그냥 국경을 맞댄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천하에 포함되지 않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진 또 다른 문명이자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본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중국 역사의 패턴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부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통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 동력은 종종 외부에서, 그러니까
북방의 유목민족 같은 주변부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수나라가 그랬고 훗날 몽골의 원나라, 그리고 만주족의 청나라까지. 이들은 모두 외부자로서 중원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면서 역사의 순환을 이끌었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은 20세기로 훌쩍 넘어옵니다. 마지막 제국 청나라가 무너지고 또다시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을 향한 경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기, 바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청제국이 붕괴되면서 또 한 번의 혼란스러운 권력 공백기가 찾아왔고요. 이 통일을 위한 최후의 싸움은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대립 세력,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당시 국민당이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을 때 마오쩌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농촌이었죠. 그는 서구의 공산주의 일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도시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삼는 아주 과감한 전력적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마오쩌둥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의 작은 불꽃이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다. 농촌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의 불씨가 결국에는 거대한 도시와 나라 전체를 뒤덮을 큰 불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의 예측이 정확했음을 보여주었죠. 1949년 마침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기나긴 분열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통일은 과거의 그 어떤 왕조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권력 구조 위에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당, 즉 공산당이 먼저 존재하고요. 그 당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힘으로 국가를 세우고 유지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군대의 총구가 국가가 아닌 당을 향해 있는 이 독특한 구조. 이것이 바로 지난 70여 년간 이전의 그 어떤 왕조보다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을 유지해온 핵심 비결이자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통일과 분열의 순환. 과연 오늘날 중국의 이 강력한 통일은 이 기나긴 순환의 끝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한 걸까요? 역사의 거대한 패턴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